석방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공책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수용소보다 넓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가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몸은 철조망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장에서 알게 된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건너편에 가면 산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있고 중국을 지나면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건넜다고 살아서 연락이 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잡히면 이번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을 앓으셨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빵을 꿈꾸던 민수가. 민수는 그 꿈 때문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 꿈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시던 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짓의 무게를 압니다. 보내기 싫다는 것도 그래도 보내야 한다는 것도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브로커를 만난 것은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40줄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재빨랐고 말이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을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건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산다고. 말을 안 들으면 자기도 책임을 못 진다고. 그가 정해준 날짜는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발자국이 빨리 덮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되면 끝이라는 것을, 발자국이 덮여야 하는 밤이 우리의 밤이라는 것을.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챙겨주셨습니다. 옷 한 벌과 마른 음식 조금,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하나.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그냥 가지고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어머니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접어서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일행은 저까지 4명이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위험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산길을 2시간 산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강이 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쪽과 저쪽, 잡히는 쪽과 살 수 있는 쪽.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뛰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건너라고.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산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조금 꺼졌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강 건너편 흙이 발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빨리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강 건넌 게 소용없다고. 저는 또 걸었습니다. 강을 건넌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 속에 얼굴을 묻고.
기쁜지 슬픈지 무서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중국 땅은 낯설었습니다. 말이 달랐고 글자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빵이 있었습니다. 하얀 빵이.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걸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다. 내가 꿈꾸던 게 여기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빵을 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무엇보다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다시 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조선족 마을의 작은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처지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숨어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도 함부로 열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수용소와 다른 종류의 갇힘이었습니다. 철조망은 없었지만 두려움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루트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일단 이동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걸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트럭 징칸에 숨기도 했고 기차 화장실에 몸을 구겨 넣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숨는 게 먼저였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발소리에 깼습니다. 수용소에서 몸에 밴 습관이 여기서도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가는 루트였습니다. 국경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고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직 괜찮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일행 중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저를 잡아 끌던 민수가. 저는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민수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그날 저를 일으킨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살아남은 사람은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땅에 발을 디딘 날은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래 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용소에도 꽃은 없었고 숨어 다니는 길에도 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한참 꽃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고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직원이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숨어 다니는 길에서 친절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친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배워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친절은 다르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빵집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유리창 안에 하얀 빵이 있었습니다. 버터 발린 하얀 빵이. 저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빵을 하나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빵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눈물이 흘러서였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어. 내가 그토록 먹고 싶다던 게 여기 있어. 저는 빵을 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포장지에 싸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옆에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먹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10명, 20명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떨렸습니다. 말하다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나중엔 더 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UN 보고서에 증언이 실리기도 했고 해외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든 저는 항상 공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 공책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얼굴은 기억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끝까지 읽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읽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닿은 것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3국을 통해 연결된 통화였습니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멀고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와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한국에 왔어. 꽃이 피는 나라야. 빵이 있는 나라야. 내가 꿈꾸던 그 하얀 빵이 여기 있어. 너도 여기 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 끝. 3부에서 계속됩니다. 제3부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